5살인데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셨죠. 전혀 못합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영우는 자폐성 장애인 것 같습니다.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관심이 부쩍 늘었잖아요. 맞아요. 관심이 정말 높아졌죠.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의 정말 그 초기 신호가 뭔지, 또 핵심 특징은 어떤 건지,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오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 아주 초기 신호부터 성인기에 겪는 어려움까지 꽤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그 아이가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요. 이게 자료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생후 100일 무렵부터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? 그렇게 일찍이요? 네네, 그렇습니다. 정말 빠르죠. 그 생후 100일쯤에 나타나는 사회적 미소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 방긋 웃는 거요? 네, 익숙한 사람 보고 이렇게 반갑게 웃는 거. 그 반응이 좀 부족하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. 아, 또 조금 더 지나서 생후 한 6, 7개월인데 낯가림이 별로 없다거나. 낯가림이 없는 거요, 오히려? 네, 보통 그 시기엔 낯가림이 생기는데 말이죠. 그리고 한 90개월쯤 됐을 때 주 양육자랑 떨어질 때 보이는 그 분리불안, 그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모습. 이것도 하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포인트가 될 수 있다,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물론 이것만 가지고 자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조금 더 커서 한 18개월 그때쯤에는 이름을 불러도 잘 안 돌아본다거나 불러도요? 네. 그리고 뭔가 좀 위험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이거 괜찮은 건가 하고 이렇게 부모 표정 살피는 행동 있잖아요. 네, 사회적 참조라고 하던데요. 맞아요. 그 사회적 참조 행동, 그게 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. 단순히 말이 좀 늦거나 뭐 그런 문제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거군요. 그럼 핵심적인 특징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언어 발달이 좀 늦는 경우가 물론 많기는 한데요.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회적 의사소통 자체의 어려움이에요. 사회적 의사소통이요? 네. 예를 들면 눈맞춤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아니면 농담이나 비유 같은 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. 아, 네. 그리고 상대방 표정이나 뭐 말투에 담긴 감정, 그 미묘한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읽는 걸 좀 힘들어하고요. 눈 맞춤이 어렵다는 게 그냥 뭐 부끄러움 많이 타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겠네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런 거랑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죠. 혹시 또 다른 특징은 없나요? 네, 그 사회적 소통 문제와 함께 또 다른 큰 축이 있는데요. 바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사입니다.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. 네,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제, 뭐 공용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노선도, 심지어 특정 책의 딱 그 페이지만 이런 거에만 아주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요. 네.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본래 용도랑 좀 다르게 놀아요. 뭐 자동차를 막 굴리면서 노는 게 아니라 바퀴만 계속 돌린다든지. 아, 바퀴만요? 네. 아니면 뭐 블럭 같은 걸 쌓지 않고 그냥 일렬로 쭉 늘어놓는다든지.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어떤 특정 소리나 빛, 뭐 촉감 같은 감각 자극에 유난히 예민하거나 반대로 둔감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정해진 순서나 일상, 그 루틴이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. 아, 듣고 보니까 정말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,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사, 딱 이 두 가지 패턴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진단 기준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좀 흔히 생기는 오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자료에서도 그 점들을 좀 짚어주던데요. 네. 가장 큰 오해가 역시 그거죠.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,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, 이런 생각이요. 맞아요. 그런 이야기들 하죠. 근데 이건 정말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.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폐 스펙트럼은 선천적인 거예요. 뇌 발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 탓은 정말 전혀 아니라는 거죠. 그 점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해야겠네요. 부모님 탓이 아니다. 네,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디어 영향 때문인지 간혹 막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아, 네.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렇죠. 네.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물론
아주 드물게 특정 영역에서 정말 뛰어난 재능, 서번트 증후군이라고도 하죠. 그런 걸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최근에 진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요. 이건 병 자체가 막 늘어났다기보다는 이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또 전문가들의 진단 기준이 더 정교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아하, 진단 기술과 인식이 발달해서 그런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 선천적인 뇌 발달 차이라고 하셨는데,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고요.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? 비유를 하자면요. 세상을 약간 다른 주파수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주파수요? 네.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왜 잡음이 많이 섞여 들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지지직거리고. 네.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정보, 그러니까 신호랑 사실은 불필요한 자극인 소음을 잘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거요?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옆집 개 짖는 소리나 형광등 소리 같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그런 자극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회적 신호 있잖아요. 사람 말소리라든지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는 오히려 둔감할 수 있는 거죠. 와,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. 아까 그 눈 맞춤 피하는 것도 어쩌면 그 시선 자체가 너무 강렬한 자극으로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되게 흥미롭네요. 네, 맞습니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또 대화할 때 그 사회적인 맥락이나 말 속에 숨어있는 의도 같은 걸 파악하는 게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요.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틀렸다거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다른 방식이다. 네, 그래서 치료도 무슨 완치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는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, 즉 완화와 기능 양상 이걸 목표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.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결국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,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, 이 두 가지라는 점. 그리고 이것이 뇌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거지, 결코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.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마다 다른 신경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과 좀 편안하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